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ERC20 토큰 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스 코드가 검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계 표준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자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설계가 심플한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왜 이 시점때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 코인베이스가 요새 디파이 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들이 대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그거 수용하고 싶어. 그 대신 우리도 우리 나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기준을 좀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넌지시 공개를 해준 거죠.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코인 회사들이 당연히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부합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더욱더 손쉽게 상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프에 대한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요. 디파이를 곧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엘프의 텔레그램 방을 보게 되면 참가자가 꽤 되네요. 8,400명 정도가 되고 현재 이때 당시에 한 1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디파이 하는 거 맞냐? 그러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러니 조만간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보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엘프도 디파이에 대한 효과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코인과 김치식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특근법 4월달에 시작이 되고 21년도 9월 31일이 지나면 세금을 매겨지게 되고 디파이가 조만간에 전성기가 오게 될 것인데 업비트의 석구형과 빗썸의 백형의 형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분의 주장말로는 세금이 붙게 되면 그때부터 거래량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소가 그전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놔야 된다라는 설계 세팅을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펌핑에 대한 설계치를 할 것이다. 그 펌핑의 순번은 아무래도 BTC 마켓을 열어두고 거기에서 다시 원화로 열어주는 형태로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김치코인에 대한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글로벌하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계 코인이 좀 커지려고 하면 등치가 커지려고 하고 시총이 커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미국과 중국 머니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거래소가 상장이 많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 코인들이 서로 싸우는 부분도 좀 많이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김치들이 한탕형 김치 코인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남겨놨는데요. 그거에 대한 주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량이 생각보다 많은 것은 좀 피하자. 펌핑 나오기 좀 힘들다. 이거는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활동이 많이 되든지 텔레그램에서 좀 많이 활동하는 것 좀 가려서 듣자. 그리고 김치들한테만 마케팅을 한다. 선동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것도 좀 선별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인이나 미국인, 타국 사람들이 김치코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먹튀가 클 수가 있다. 그리고 다단계식 판매가 꽤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심하자 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분의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파일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파일코인이 조만간에 메인넷에 출시를 합니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다뤄드리는 것인데요.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일코인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ICO 부분으로 인해서 3천억 원 시총을 가졌고, 네. 근데 이게 상장되어져 있는 쪽이 대략 엘뱅크 비키 게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은 뭐냐? 웹 IPFS 기반이라고 되어 있어 데이터를 쪼갠 암호화된 분사된 노드를 저장을 하고 데이터와 저장과 해독을 지원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거래소에 대한 거래 물량도 생각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거래소마다 출금이 되는지도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코인에 대한 총 발행량이 20억 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채굴량이 14억 개 정도로 되어져 있고 2억 개는 ICO와 프리셀로 분배가 됐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멤버와 재단에게는 각각 3억 개, 1억 개씩 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이 물량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본사의 채굴장이 본인이 운영자라고 해서 수백만 원대 채굴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도 팔코인이라고만 쳐도 네이버 쇼핑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평균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습니다. 상세 정보를 보게 되면 월 수익 50만원씩 난대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수익이 뭐 잘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을까요? 그 이유는, 자, 모든 건 다 초반에 했던 사람들이 가장 이윤을 많이 뽑아 먹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건 모든 사회에 대한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파일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굴기로 채굴을 하는 측면은 나 혼자 있었을 때 많이 채굴이 되지만, 여기에서 이제 덕지 다 알고 막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고정으로 50만원 이상 들어온다라는 조건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해시레이트 부분이 높아질수록 채굴 회사에 대한 채굴 부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경쟁 구도가 치열하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코인에 50만원 이상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모순인 거죠. 그리고 또한 또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한국은 아시잖아요. 누진세가 있습니다. 전기세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게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요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채굴기를 사셔서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해라는 것이죠. 그러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기 블로그에서도 보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참 다단계 업체들이 많이 껴서 많이 펌핑 시키려고 작업을 많이 치는 것 같은데, 물론 펌핑이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라면 저는 파일코인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먹을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들어갈 만한 그런 매력도는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매력이 별로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을 교차하시면서 볼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어떤 유튜버가 장점만 막 심어준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맹신을 하다 보면은요, 단점이 보이지가 않을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시간 낭비, 돈 낭비, 나중에 자칫 잘못했다 상패까지 되면 피곤해집니다. 본인 인생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교차해서 설명을 해주는 유튜버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 코인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싫어요를 막 누르는 게 그게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왜냐면 자, 단점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에서도 왜 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좀 들어보고 난 뒤에 이 코인에 대한 내 목표가 너무 높게 잡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다시 재조정, 포트에 대한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거니 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면요, 진짜 거의 이게 어느 순간 판단력을 흐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교차하시면서 보는 힘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키워져야지 나중에 어떠한 상품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그 다음에 실패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셨겠죠? 글래스 노드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 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거래소에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 규모가 2019년 1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내주고 있다. 꾸준히 감소해서 260만 비트코인까지 줄어들었는데,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내 알트코인으로 사거나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을 하는데, 거래소도 비트코인 잔액이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의 시그널로 작동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역대 적은 형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물량이 적게 나오는 거 아니겠냐 라는 형태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미니 거래소가 영국 금융당국에서 정식 등록을 끝내고 암호화폐 두 번째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알고랜드도 꽤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디파이 겨냥의 스마트 컨트랙트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에이다의 찰스 형이 노드에 대한 대규모 성능 개선을 약속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버전업을 통해 가지고 매우 성능 개선을 많이 할 것이니까 좀 기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이 12,000달러 아래로 후퇴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항선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높은 펀딩비 부분으로 인해서 버티기 못했기 때문에 롱충들이 오히려 숏충으로 좀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의 어느 정도 상승해 있는 과열 구간이 꽤 있었고, 알트가 거의 10배짜리가 꽤 많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금과 비트코인 같이 보시는 분들은 또 요 자료 또 빼먹으면 안 되겠죠. 네, 금값 일주일 만에 단시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금값이 어느 정도 또 유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금에 또 이미지 마케팅이 되어져 있는 비트코인도 방향성이 그렇게 많이 밀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주요 지표로 많이 봐야 되는 측면도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주로 나오는 비트코인 수요 거래량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중국과 미국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 있는 지수와 미국에 있는 지수, 그 다음에 금값 정도만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도 설명드리기도 했죠. 스탠다드 은행에서 방글라데시 최초 블록체인 신용장 거래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용장은 수입 업체가 일정 기간 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은행이 신용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증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에 대한 FS 전무 이사가 리플사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요. 항상 몸값이 비싸신 분들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좀 더 뚜렷하게 나와주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뭔가 시세에 대한 도움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측에 보게 되면 좀 아쉬워요. 항상 그러니까 리플의 ODL에 대한 성장 부분은 뚜렷합니다. 근데 시세는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물급에 있는 이사급을 데리고 오면 그때 이 정도만큼에 나오게 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막 펌핑하고 난리 막 치거든요. 근데 XRP는 그만큼 요동치지 않는다.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엔비디아가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되게 파격적인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요. 암호화폐 채굴 수익에 대한 허위보고 혐의로 엔비디아가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엔비디아가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엔비디아가 전 마케팅 임원의 결정적 진술을 확보를 했지만 엔비디아 측의 변호사가 해당 임원을 회유해서 핵심 진술을 거부하도록 종용했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해당 임원이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철회했다라는 원고 측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도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업체에 판매한 그래픽카드의 수량을 낮춰 수익을 조정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끝날지 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가상자산 장기 투자 상품으로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주식, 부동산을 제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알트코인에 대한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뭐 10배짜리도 꽤 있긴 하지만 전체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퍼센티지로는 주식이 조금 덜 올랐고 부동산도 좀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디지털 자산이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야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뭐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한국의 그 금융 투자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나머지에 있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통화 가치는 절하되었죠. 선진국 부분에 있었을 때 금리는 제로죠.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보관해 놓으면 수수료가 더 많이 뜯기는 구도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을 많이 할까요?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또 많이 밀린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포트를 가져가려고 선진국 일정 포트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통화 가치가 절하되는 국가들은 이 절하 퍼센티지가 더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무섭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는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집트, 스페인 쪽이 가장 암호화폐 투자 부분을 선호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전히 중국이 높다라는 걸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헤드라인에 장식을 했다. 아무래도 12,000달러를 돌파를 해서 일간지 헤드라인에 장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디펜던트의 구독자 수가 2,400만을 웃돌아서 엄청난 홍보적 가치가 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로 이 내용을 본 뒤에 접근하려고 하는 쪽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영국 쪽의 볼륨이 얼마만큼 커지는지 좀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제미니도 가고 있고 바이낸스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추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스맨이 바라보는 차트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고 차트를 볼 때는 다 생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볼 때 포인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반대로 보는 시점도 힘을 키워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볼베는 많이 축소했으니까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고, 일단 적죠. 뭐 사람들은 뭐 만천이 깨질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한국에 이번에 뭐 질병 사태 2차 확산기가 커지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거에 따른 또 조정폭도 크지 않겠냐. 나머지 세계 국가들도 조만간에 하기휴가 시즌, 한국만 하기휴가야만 독특하게 있는 건 아니죠. 전세계 하기휴가 시즌이 도래하면 2차 확산기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WHO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도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더 많이 늘어날 것이냐. 지금보다 미국의 확진자 추이가 지금도 큰데 여기에서 2배 이상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약간의 위험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치는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인해서 그만큼 WHO에 대한 이 발언 한마디로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본격적으로 보여줬던 과거 3월 12일 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상품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은 자료를 챙겨 보셨을 때도 WHO에 대한 내용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2차 확산기 부분에 있었을 때 겨울권,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이제 이게 집계가 항상 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행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이 아마 9월에서 10월 사이 때에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기휴가 끝나고 난 뒤에부터 나오는 확진자 추이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WHO에 대한 입장문을 또 언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추세는 반대로 보았을 때 많이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가 녹화 찍는 시점이 8월 20일자 기준으로 찍고 있는 실정이고 6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점차 힘은 약세로 갈 확률이 저는 높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21선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 순간 우리 좀 주워보자. 그리고 또 급락이 나오는 순간 무서워하지 말고 매우 많이 주워보자. 그게 비트를 주워도 상관이 없고 본인이 갖고 싶었던 알트를 많이 주워도 상관은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급락이 나올 때마다 이번에 주면 크게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